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해외 취업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안전연구원 친환경연구처에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사 이상 또는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 가능하고요. 자동차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 채용 소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경력직인 간호직 5급과 신입인 간호직 6급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5급의 경우는 종합병원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요. 6급의 경우는 간호사 면허 취득자와 2019년 2월 간호학과 졸업 예정자 가운데 해당 월에 면허증 취득이 가능한 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11월 8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채용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와 외국어 능력 우수자, 그리고 변호사나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1월 13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는 자성기반 라이프케어 연구센터에 계약직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석박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토익 기준으로 700점 이상의 공인 어학 성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일본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매주 더 아름다워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네. 이제 국내에서 가장 해외 취업을 많이 하는 국가가 일본이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네.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일본 해외 취업 관련해서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코트라에서 일본 구인기업 177개사의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인재 채용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향후 한국인을 채용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한 기업이 96%나 달했습니다. 네, 조사 대상인 177개사 중에서 148개사, 비율로 따지면 83.6%에 해당하는 기업이 현재 한국인을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 70%의 기업이 한국인 인재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일본 기업이 좀 어떤 이유에서 이 한국인 채용을 선호하는 걸까요? 네, 일본 기업이 그 85% 정도는 외국인 인재 채용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국적 상관없이 우수한 인재,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한국인 인재의 장점으로는요. 근변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높은 일본어 실력, 적극성, 추진력 등을 꼽았습니다. 네, 이렇게 갈수록 좀 일본 취업자 수가 늘고 있고 또 일본 현지 기업들도 한국인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일본 취업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점을 좀 꼽으시겠어요? 네, 저는 임금 제도를 꼽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의 초봉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한국보다 약간 낮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지난해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남성 노동자의 월급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20살에서 24살은 평균 22만 7천엔으로 하나로 하면 23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5년에서 7년 정도 이후부터는요, 임금 상승폭이 커지면서 전체 생애소득은 우리나라보다 비교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25살에서 29살 때 정도는요, 평균 26만 3,900엔으로 268만 원으로 오르고요. 그리고 30에서 34살이 되면 평균 32만 1,300엔 해서 하나로 하면 327만 원 정도 오릅니다.
그리고 50에서 54살이 되면 53만 3,300엔으로 542만 원으로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요. 때문에 일본 취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본 취업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구직자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잖아요. 그중에 이유가 임금이나 이런 근로조건 같은 것들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차이가 크게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초임금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일본 후생 노동성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의 초임은 21만 1,100엔으로 215만 원이었고, 그리고 중기업은 20만 2,500엔으로 206만 원, 그리고 소기업은 19만 9,600엔으로 203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아무래도 복리 후생과 그리고 연수제도 그리고 각종 서비스 시설 등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무조건 좀 대기업에 입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일본 대학생들이 좀 취업할 기업을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을 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임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기업을 고르는 조건을 한번 보면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기업,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38.1%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회사가 33%, 급여가 좋은 회사가 15.4%, 그리고 기업 분위기가 좋은 회사가 14.1%였습니다. 예, 사실 뭐 이런 조건들이 한국 사람들이 몰라서 이런 조건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좀 이상적인 네. 조건들인데 아무래도 일단 취업할 곳이 많으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유효 구인 배율인데요. 네. 유효 구인 배율이랑 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수치를 말을 합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지난 7월 유효 구인 배율을 발표를 했는데요. 1.63으로 1974년 이후로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네. 네, 구직자는 1,100명인데 일자리는 163개 있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그 기업이 문을 닫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그 현상을 일컬어서 일손 부족 도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경력직 구인 배율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상황인데요. 전체 평균은 2.53이고 그리고 IT, 통신, 기계, 전기, 기술직 관련의 그 직종 같은 경우에는 채용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2.53이요. 그러니까 100명당 취업할 수 있는 곳이 253곳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정말 놀랍네요. 특히나 좀 IT 산업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으로 진출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기술직으로 일본 취업을 하는 그 구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기술직으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커리어 패스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신입으로 들어가서 리더, 서브 리더로 그 커리어를 쌓아 나가다가 전문직과 그리고 관리직으로 나눠지는데요. 전문직으로 갈 경우에는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상급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시니어 스페셜리스트로 전문 분야의 깊이를 넓혀가고요. 그리고 관리직은 매니저, 그리고 그룹 매니저, 부장, 본부장, 임원 이런 식으로 책임감이 커지는 직책으로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대기업,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좀 적다라는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물론이고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좀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기술력을 쌓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일본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릴 거 없이 그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인재와 그리고 연구비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다나카 코이치 씨는 교토의 시마즈 제작소의 기술자였는데요. 연구에만 몰두하고 싶었기 때문에 본인의 동기들이 뭐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있을 때 본인은 승진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기업에서는 그의 커리어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전폭적으로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4년도에 물리학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 씨가 노벨상을 받게 된 기술을 개발한 곳 역시 지방 기업이었는데요. 토쿠시마 지방에 있는 기업인 니치 화학공업이었습니다. 예. 이런 기업 문화 속에서 한 우물만 파는 기술공도 노벨 과학상을 받게 되는 그런 결코 이상하지 않은 게 일본 기업의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 꼭 어떤 뭐 노벨상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업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퍼졌으면 하는 바람은 좀 생기네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일본 제조업 가운데 소재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일본 산업은 제조, 서비스, 유통, 금융, 사회 기반으로 크게 나누면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중에서 제조업 안에는 기계전기, 소재 업계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조업 중에서도 생활 관련 용품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조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생활 관련 용품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들이 있을까요? 네, 생활 관련 용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식품, 음료, 뭐 제약, 그리고 의류 등으로 뭐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생활 관련 용품이라고 하셔서 다이소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자, 일본 하면 이 화장품 브랜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쪽도 상당히 좀 전망이 밝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본 화장품 공업 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요, 화장품 수출입 금액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 수출 금액이 급증하면서 2016년도에는 수출 금액이 수입 금액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네. 뭐 주름 개선 화장품 등의 고가의 화장품이 대히트를 친 것과 그리고 방일 외국인 고객이 그 인바운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장을 신설할 정도로 굉장히 호황입니다. 수출국은 최근 홍콩,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2016년도 이후에는 홍콩과 중국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입국은 프랑스, 미국, 태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은 매출 확대를 위해서 일본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도 면세점을 확대하는 등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떤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화장품 업계 매출로 보면요. 1위가 시세이도로 1조 50억 엔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카오 5,860억 엔, 3위 코세가 3,033억 엔, 그리고 4위 폴라 오르비스가 2,443억 엔, 5위 팡크리 1,099억 엔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좀 익숙한 이름들도 보이는데요. 이렇다면 이렇게 좀 화장품 기업으로 취업하는 한국인 취업자도 있습니까? 아쉽게도요, 이 생활 관련 용품 업계에서는 그 제약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 한국에서 현지 채용을 활발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때문에 네. 그 화장품 분야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일본 현지 채용 스케줄에 맞게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진행되는 채용 박람회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좀 일본 현지 채용을 노려봐야 되는데 이렇게 좀 화장품 쪽으로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화장품 업계 채용은 자사상품의 법인 또는 개인 영업 분야에서 채용이 많이 이뤄지는 만큼 기본적으로 미용과 화장품 업계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뭐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인턴십 경험 아니면 화장품 관련 뭐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뭐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화장품 업계에 대한 지식도 좀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일본어 실력은 필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일본 생활 관련 용품 업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채용을 진행하는 분야가 제약업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일본 제약업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2018년도 9월에 발표한 후생 노동성의 국민 의료비 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가 42조 1,381억 엔으로 그중 약국 조제 의료비는 7조 5,867억 엔, 전체의 18.8%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국내는 저출산 고령화가 확대되면서 사회보장 의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2018년도 이후에는 국내 제약 시장은 판매량이 증가될 전망이었으나 후생 노동성이 이 약값을 좀 가격을 내리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그 매출액은 작년도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제약 업계는요, 의료기관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의료용 의약품과 그리고 약국에서 판매가 되는 일반 의약품, 그리고 특허가 만료된 의료기관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후발 의약품으로 나눠지고요. 의약품 생산의 80%는 의료용 의약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일본에는 어떤 제약 관련 기업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약업계 실적 순위를 보면요. 1위는 다케다 약품공업이고 1조 7,075억 엔, 그리고 네. 2위가 아스텔라스 제약으로 1조 3,003억 엔, 그리고 3위가 다이치 상교가 9,601억 엔, 그리고 4위가 오츠카 홀딩스가 7,748억 엔, 5위 에이자이가 6,000억 엔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채용을 진행한 기업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세 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아스텔라스 제약과 그리고 오츠카 그리고 이 랭킹에는 없었습니다만 그 후발 의약품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중해제약에서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이 사이에 한국 현지 채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를 대상으로 해서 뭐 재무회계, 인사, 연구 분야 등에서 신입사원 종합직 일괄 채용을 실시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쪽에 급여 수준은 좀 어느 정도입니까? 네, 40세 기준으로 보면요. 731만 엔 정도입니다. 네. 신입은 초임금이 대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22만 엔 정도이고요. 상여금을 포함하면 352만 엔에서 440만 엔 정도입니다. 하나로 하면 3,500만 원에서 4,400만 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일본 제조업 중에서도 오늘은 소재에 이어서 생활 관련 용품 업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좀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우리나라도 가을이 굉장히 깊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가을 행사와 그리고 추천할 만한 가을 여행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일본에서도 가을에 따로 어떤 행사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네, 행사가 있습니다. 시치고산이라고 해서요. 그 일본의 전통 명절인데요. 남자아이는 3살과 5살, 여자아이는 3살과 7살이 되는 해에 11월 15일에 신사에 참배를 해서 아이들이 여태까지 건강하게 자란 것에 대한 그런 감사와 그리고 앞으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를 말을 합니다. 네. 옛날에는 영유아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7살까지는 신의 손안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은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의례를 행하면서 자녀의 무사 성장을 기원했었습니다. 네. 시치고사는 에도 시대 중기에 3세가 되는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머리를 따는 카미오키와 그리고 5세의 남자아이가 처음으로 핫가마를 입는 핫가마키, 그리고 7세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어른 복장을 하는 오비토끼 등의 행사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현재는 전통적인 일본 복장 이외에도 서양식 정장을 입고 참배에 참가하는 아이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날은 아이들의 성장을 축하하기 위해서 치토세 아메라고 하는 그 홍백색의 엿을 먹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팥쌀밥을 만들고 그리고 도미와 같은 생선 등을 준비를 해서 축하를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비슷하겠지만 봄에는 벚꽃 구경을 가고요.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잖아요. 일본도 비슷할까요? 네, 비슷합니다. 네, 일본의 벚꽃만큼이나 그 단풍 놀이도 굉장히 일본에서는 유명한데요. 그래서 전국 여러 곳의 단풍 명소에는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네. 일본의 단풍은 약 2달 동안 진행이 되고 11월이 가장 단풍이 절정을 맞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지역은 가장 북쪽에 있죠. 홋카이도이고요. 눈의 네. 도시인 삿포로가 10월 초부터 단풍이 시작이 돼서 10월 중순과 말쯤에 절정을 맞게 됩니다. 네. 뭐 안타깝지만 지금은 단풍이 진 상태겠죠. 예. 뭐 단풍 스팟으로는 조장케이 온천이나 오도리 공원 그리고 마루야마 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도이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죠. 바로 도쿄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과 12월 초 사이가 단풍 여행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인데요. 하코네와 그리고 메이지 진구 그리고 고가네이 공원 등 뭐 다양한 곳에 즐비합니다. 그리고 오사카와 교토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에서 12월 중순인데요. 단풍 스팟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는 오사카성, 교토 같은 경우에는 키요미즈데라, 그리고 은각사, 금각사, 아라시야마 등이 있습니다. 후쿠오카의 단풍 시기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에서 12월 말이고요. 네. 단풍 스팟으로는 다자이후, 유후인, 쿠로가와 온천 등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한국 여행객들에게도 좀 익숙한 그 여행지 이름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김보경 대표님께서 추천을 하나 좀 해주신다면 네. 어디를 좀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아까 뭐 예시에도 나왔던 하코네를 추천을 드리고 하코네, 네. 싶은데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본 적이 없네요. 네, 그 동경 근처에 있는 카나가와 현에 있거든요. 음. 네, 이 하코네에 가시면 산 중턱에서 그 하코네 등산 철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타면서 즐기는 단풍놀이는 오. 굉장히 장관을 이루고요. 그리고 네. 단풍을 보면서 즐기는 또 노천 온천 또한 굉장히 운치가 있어서 저는 네. 하코네를 좀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좀 이렇게 단풍놀이에 가면 뭐 이렇게 좀 먹는 거나 즐길 거리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또 하코네를 가면요, 뭐 네. 단풍놀이라서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만, 그 유대 타마고라고 해서 삶은 달걀. 네, 네. 검은 삶은 네, 달걀이 온천 있는데, 같은 네, 데서, 맞습니다. 예. 네, 그 온천 달걀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을이 되면 그 메이플 시럽을 단풍 시럽 해가지고 다양한 또 디저트 상품들이 많이 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가을 단풍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보경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